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파워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는 현재 RTRC AI 보안연구센터장 및 숭실대학교 AI 보안연구소를 이끌고 계신 숭실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정수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숭실대학교 정수환입니다. 오늘 이런 인터뷰에 응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먼저 시작하시기 전에 교수님의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하고,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박사를 하고, 1997년에 숭실대학교 부임을 해서 현재까지, 전자정보공학부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한 경력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TC 사업 AI보안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도 이제 또 ITC 사업인 그 스마트 서비스 보안연구센터 사업을 뭐 센터장으로 역임을 했었고, 그다음에 2020년에는 뭐 한국정보보호학회 학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서 11년까지 이제 그 당시 지식경제부에 이제 지식정보보안 PD라고 해서 국가 R&D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 잠깐 말씀 주신 것처럼 교수님께서는 그 보안 분야 전문가로서 여러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그 보안 중에서도 교수님께서 혹시 현재 주력하고 계신 주 연구 분야에 대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예. 예, 뭐 지금 현재 사실 제가 이제 그 AI 보안 연구센터를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데요. AI 보안 연구센터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어, 지금 6개 대학, 숭실대학교가 이제 주관 기관이고, 뭐 서울대, 연세대, 가천대, 또 세종대, 덕성여대 이렇게 해서 전체 6개 대학이 지금 12분의 교수님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2020년에 시작해서 2027년까지 8년간 이 센터가 이제 어,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여 기업이 한 9개 정도 참여 기업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해외 이제 협력 기관이 한 4개 정도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하는 사업으로서는 이제 뭐 좀 적지 않은 사업이고요. 거기에 이제 핵심 주제는 AI 보안인데, AI라는 기술이 뭐 요즘 뭐 챗 GPT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핫한데, AI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좋은 이제 역할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또 많은 위협을 또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AI를 쓰지만 공격자들도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챗 GPT 또 GPT 4.0이 나오면서 GPT를 활용해서 뭐 해킹 도구를 제작하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고 해서 굉장히 새로운 공격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연구를 하고, AI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군데 쓰이잖아요. 근데 뭐 자율주행차 같은 데도 충분히 해커들이 공격을 해서 사실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AI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취약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취약점을 미리 찾아서 대응하는 기술 개발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딥페이크라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AI 기술 이용해서 가짜 영상, 가짜 음성을 만드는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탐지하는 기술이라든가 대응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AI 보안 연구센터에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또 그 가운데서도 그 AI 기반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분석 플랫폼 기술에 대한 연구 내용으로 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로도 선정되셨습니다. 가장 아, 최근에 들은 또 성과 소식인데요. 교수님 네. 이 성과에 대한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거 이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분석을 AI 기술을 이용해서 분석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기술 개발을 저희가 수행한 건데요.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분석을 회피하는 지능형 악성 코드들이 많아졌는데,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분석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개발하면서 저희가 미국 특허를 한 7개 정도 등록을 시켰는데요. 그 특허가 이제 미국의 유명한 보안 기업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저희 기술 이전을 전부 해갔고요. 그리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이제 분석이 어려웠던 악성 코드들 분석률을 대폭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어가지고 뭐 기업이라든가 국내 기업에도 기술 이전을 하고 취약점 분석이라든가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이 고려가 돼서 저희가 우수평가 100선에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 안드로이드 사용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얼마 전에 혹시 그러니까 잠깐 나왔던 기사이긴 하지만 그 저 같은 사용자에 쓰는 앱들 중에서 또 악성 코드로 분류된 앱이 있다는 기사를 보고 제가 해당 앱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그 교수님이 또 수행하신 연구와 같이 또 AI 기반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어쩌면 효율적으로 관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사실 우리가 구글 앱스토어에서 앱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앱은 이제 안전하다고 우리가 다 믿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구글 앱스토어에 한 전체적으로 한 350만 개 이상의 앱이 등록이 돼 있지만 매년 거기 한 20% 정도가 PHA라 해서 Potentially Harmful 앱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삭제를 합니다. 찾아가지고. 그 정도로 사실은 구글 같은 그런 기관이 굉장히 다양한 기술 가지고 악성 앱을 탐지하고 있지만 그걸 회피해서 또 올라가는 그런 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스파이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단말기 안에서 나도 모르는 새에 정보를 빼가기도 하고 또는 뭐 심지어는 뭐 비트코인 마이닝 같은 걸로 우리 스마트폰이 활용되기도 하고 이유 없이 자꾸 막 배터리가 닳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안드로이드 악성 앱이 보편적으로 많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경우가 많고 뭐 100만 회 이상 다운로드 받은 그런 앱들 중에서도 개인정보를 빼가는 있는 사례가 있고 게임 앱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악성 앱을 전문적으로 이제 탐지하는 그런 어떤 뭐 기업이라든가 이런 툴을 이용해서 이제 계속 탐지를 해가지고 삭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요. 개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많이 경각심을 갖고 항상 뭐 리부팅을 한다든가 좀 이상하면은 뭔가 알지 못한 앱들을 삭제를 한다든가 또 거기 기능들 중에서 굉장히 그 최적화 기능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항상 폰을 좀 스마트폰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네, 교수님 정말 유용한 팁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 교수님 그러시면 이거는 제가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요. 네. 제가 교수님 또 인터뷰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어느 강연에서 요즘 그 연구할 때 그러니까 악성 코드 관련해서 연구하실 때는 악성 코드를 만드는 그러니까 공격자가 무엇을 의도하느냐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악성 코드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더 이제 그걸 더 고려해야 된다는 어떤 고려의 관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네. 걸 그걸 분석하는 분석 그 개발을 할 때 어디에 고려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분석, 그 악성 코드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실 때 혹시 특별히 고려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네. 예, 저희는 물론 이제 이게 가성 코드를 제작하는 그 그룹 또는 제작 툴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악성 코드 패밀리라고 해서 같은 툴에서 제작된 악성 코드들은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툴을 인식해서 패밀리를 만들어서 이제 악성 코드를 탐지하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그 공격자 그룹에 대한 어떤 인식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이 기능 자체가 과연 이제 악성 기능이냐 아니냐를 탐지하는 게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주로 이제 악성 코드들이 굉장히 좀 지능화돼 가지고 그냥 코드를 분석을 해보면은 정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아무런 악성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상 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폰에 들어와서 공작을 할때 외부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악성 코드를 다운받아서 그때 악성 행위를 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행위, 약간 뭐 외부에 접속한다든가 그래서 뭐 파일을 다운받는다든가 또는 그 파일의 내용이 뭔지 뭐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지 또는 그 가운데서
뭐 퍼미션 같은 것들을 추가로 요구한다든가 뭐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이제 악성 행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잡아서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하는 것이 결국은 악성 코드를 쉽게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시면 교수님, 방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소개하실 때 ITRC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안연구센터에서 이제 여러 몇 개의 대학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요. 아까는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걸 맡고 계시는 이 센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또 전반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저희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그 12분 정도의 교수님하고 이제 거기에 석박사과정 학생들, 참여한 학생들 합치면 한 80여 명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또 참여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각 교수님들이 연구하시는 또 분야가 AI 보안, 그러니까 AI 기술을 보안을 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뭐 관제라든가 이런 데다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AI 자체의 어떤 취약점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AI 기술 자체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하시는 일을 다 열거하기는 좀 많은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게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것들이 AI 이제 보안 어떤 그런 기술 이용해서 뭐 분석을 하거나 하는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해 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뭐 딥페이크 기반의 뭐 영상이라든가 음성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잘 탐지할까 하는 그런 쪽에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ITRC 그 인력 양성 대전이라고 그 월드 IT 쇼하고 같이 한 지지난주에 했죠. 그 코엑스에서 그때 저희가 딥페이크 음성 탐지에 관련된 걸 전시도 해가지고 또 SBS 어, 모닝 와이드 예, 거기에 또 소개도 되고 네.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로서는 어쨌든 AI라는 시스템 또 챗 GPT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사람들이 AI를 상당히 이제 신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아직 AI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 그런 성숙한 경지에 도달한 기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제 반증으로 그 취약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AI 시스템 자체가 오종작을 하게 공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취약점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공격, 뭐 적대적 공격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탐지를 해가지고 사전에 차단할 거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연구센터의 핵심적인 연구 주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도 2주 전에 월드 IT 쇼 ITRC 세션들 돌아보았습니다. 아, 그래서 예. 교수님 부스 AI 보안 연구센터도 들려서 직접 체험 부스에 들어가서 체험도 해봤거든요. 아, 예, 또, 예. 예, 직접 교수님도 뵙고 왔으면 했는데 방금 전에 가셨다고 하셔서 조금 아, 예, 아쉬웠습니다. 예. 네. 예. 그러셨군요. 예. 그 네. 게임으로 해보셨습니까? 거기서 저희가 약간 전주에 그 전주에인가 교수님 또 세미나를 들어서 예, 예. 딥페이크랑 음성 또 변조하는 거 예, 예. 경험 제가 가서 직접 제 목소리를 넣고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 예, 예. 그러셨군요. 예, 네. 예. 그러시면 교수님 벌써 또 올해가 상반기를 지나가려고 합니다. 예. 그러시면 또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서 또 혹시 올해 핵심 키워드라든가 주요 이슈라고 할 만한 거를 짚고 넘어간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뭐, 이 해마다 사실 이제 보안 분야의 뭐 주요 이슈 같은 것들은, 이제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변해가는데, 올해는 일단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가장 우리 사회에 임팩트를 준 게 챗 GPT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챗 GPT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 AI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렇게 뭐 충격도 받고 했는데 그챗 GPT에 관련된 이제 또 보안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챗 GPT를 이용해서 뭐 공격 툴을 만든다든가 해킹 코드를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또 큰 이슈가 프라이버시 이슈입니다. 사실 챗 GPT를 활용한다고 거기다가 막 데이터를 집어넣기도 하고 또 막 질문을 많이 던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의 뭐 비밀 정보라든가 또 개인의 신상 정보 같은 것들이 거기에 의료 정보 같은 것들이 막 올라가서 챗GPT에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데이터가 전부 다그 오픈 AI 서버에 쌓이고 또 그 데이터를 활용하면은 굉장히 그 타겟티드된 어떤 프로파일링, 사람에 대한 유저에 대한
프로파일링 가능해서 공격이 더 쉬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라이버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챗GPT가 그리고 외국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내 데이터들이 전부 다 거기 가서 쌓일 텐데 그런 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국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해외 그런 스타트업 기업의 서버에 우리나라 국가의 중요한 데이터가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안 분야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도 큰 이슈고요. 또 하나 큰 이슈는 항상 뭐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슈가 되었지만 랜섬웨어. 랜섬웨어라는 게 이제 항상 그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를 우리가 랜섬웨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시스템을 장악을 해가지고 다 뭐 데이터를 암호화해 놓고 돈을 내면 이제 풀어준다든가 기기를 못 쓰게 만들어 놓고 돈을 주면 이제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 뭐 이런 랜섬웨어들이 계속 창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인한 피해 같은 것들도 상당히 크고요. 또 하나 아마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또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보이스 피싱 같은 여러 가지 그 디지털 사기, 금융 사기 같은 걸로 1년에 한 7,700억 정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이스 피싱 같은 거를 어떻게 이제 사전에 탐지하고 잘 막을 거냐. 이건 앞으로 이제 보이스 피싱 같은 거는 딥페이크 보이스 같은 딥보이스를 사용하는 피싱 공격도 이제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발전해 가는 이슈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최근에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미국 방문하면서 한미 사이버 안보 협력에 이제 여러 가지 협력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보안 분야에 일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런 이제 보안 분야 영역이 굉장히 지평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넓어지고 있고 할 일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미 사이버 협력에 필요한 어떤 그런 기반 기술, 또 체계 그런 거를 구축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올해 우리 보안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큰 이제 이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챗GPT 활용해서 질의 올렸을 때 정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 그거 관련해서 또 그 저희 국내 대기업에서 한번 관련된 이슈가 떴던 거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나와 있는 새로운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활용 안 하는 것도 아쉽고 또 그렇다고 그걸 또 올렸을 때 또 우려도 있고 그 절충안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게 이제 굉장히 LLM이라 해서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적할 만한 LLM 모델을 뭐 만들어서 쓰는 것이 가능하겠나 뭐 이런 이제 의문들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AI 분야에서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소규모의 이런 모델을 가지고도 특정 분야에는 굉장히 성능이 나오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챗GPT처럼 모든 영역에서 모든 대답이 필요한 그런 꼭 어떤 AI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특정 분야에서 아주 전문화되고 정확한 지금 사실 챗GPT나 GPT 문제가 그 할루시네이션에 의해서 환각 증세, 잘못된 답변, 없는 건데 막 진짜 있는 것처럼 거짓 답변을 한다든가 심지어 자기가 생성을 해가지고 뭐 논문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논문이 존재한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할루시네이션, 환각 문제를 해결하는 게 큰 이슈인데 이게 이제 소규모 예를 들어 보안 분야에 특정지어서 본다면은 그 소규모 그런 LLM 모델 같은 거를 만들어서 좀 더 정확하게 동작하는 건을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보안 분야에 필요한 그런 이제 약간 작은 규모의 LLM 그런 어떤 챗 GPT 비슷한 거 그런 거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시스템, 체계 이런 걸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대안이 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전문가들 한편으로 다른 전문가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선 급한 대로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비슷한 모델들을 이용해서 팩트 체크를 할 수는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프라이버시 이슈는 어, 피해가 되면은 결국 우리나라 자체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주로 활용을 공공의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계속 보안과 보안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교수님께서는 또 진짜
정통하신 전문가로서 또 여러 또 대외 활동을 하시면서 더욱더 다각적으로 보안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고 계실 것 같으십니다. 그러시면은 앞서서도 잠깐 또 범국민적인 또 측면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또 개개인도 주의도 있어야겠지만 정부의 지원 측면에서 또 혹시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수님의 소견을 이 자리에서 잠깐 간략하게는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예, 뭐, 저는 아무래도 이제 AI 보안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AI가 이제 더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자동화가 되면 될수록 그만큼 위협이 커지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AI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새로운 위협을 우리 사회에 가져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개인이 대응을 해서 되겠느냐? 물론 뭐 단일 어떤 기술 개발, 컴포넌트 기술 개발은 물론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겠지만 사실 정부 차원에서 뭔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일단 뭐 AI에 대한 윤리적인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인 대응을 공조가 필요하겠지만은 또 우리나라 차원에서 볼 때는 과연 이 앞으로 나올 새로운 위협들이 어떤 종류의 어떤 위협들이 있을지 이걸 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사실 기업이나 대학이나 개별 기술 개발은 많이들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대응 체계 같은 거 구축은 어렵거든요. 정부 차원에. 사실 이제 AI 시스템들이 좀 더 많이 공장이나 뭐 자율주행차나 좀 더 많이 사용이 되게 됐을 때 그것들이 오동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손실이라든가 사회적인 그 어떤 충격은 지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 정도로 이제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미래에 앞으로 5년, 10년 안에 닥쳐올 그런 미래 위협들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어떻게 AI 기술을 개발하고 어떻게 대응책을 구축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심도 깊은 어떤 연구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뭐한 2, 3년 전부터 제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AI 대응센터 이런 게 이제 국가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제 사이버 안보 대응센터라든가 뭐 사이버 안전 대응센터 같은 것들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로 악성 코드라든가 관제 센터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하는 정도의 차원이고 저는 그걸 더 승격 발전시켜서 AI 기술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AI를 교란시키는 그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대응센터 구축, 산업별로 필요한 대응센터를 구축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개별 기업이 하기는 어렵고 정부 차원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나중에 사고를 당하고 나서 인터넷이 처음 나올 때 그 인터넷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실제 이제 ITF 회의나 이런 데 가서 그 인터넷 초기에 만들었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연하는 것도 듣고 있는데 처음에 인터넷을 만들 때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줄 몰랐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진짜 통신만 효율적으로 하면 된다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자기네가 만들었는데 30년 지나서 나서 보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인터넷을 나쁘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초기에 그 생각을 했다라면 인터넷을 이렇게 안 만들었을 거다. 좀 더 보안을 많이 고려해서 만들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과연 AI가 우리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솔직히 지금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뒤에 또 다시 인터넷에서 했던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AI가 가져올 수 있는 위협, 또 AI를 잘못 오남용할 수 있는 공격자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빨리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AI를 개발할 때부터 사실은 보안 또 오동작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개발해야지 다 개발해놓고 나중에 빵 터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뭐 데이터가 뭐 유출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생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 산업시설이 막 파괴되고 이런 문제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또 저희가
그 갑작스런 또 팬데믹으로 해서 미처 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을 마주하다 보니까 사이버 보안 위험에도 많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좀 이렇게 염려는 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이버 공간을요. 그래서 저희 개개인이 또 주의를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나 또 정부 또 함께 협업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이거 사이버 보안 또 뭐 사이버 안보 차원으로 확대하면은 단일 기관이나 개인들이 대응해서는 안 되고 이제 협업 체제를 잘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또 기업, 연구소, 또 뭐 관련 어떤 기관들 이런 데가 다 협업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그런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뭐 부처간이라든가 또 기관 간에 굉장히 이렇게 한마디가 좀 잘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업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좀 플렉서블한 유연한 구조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약간 어려운 부분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러시면 교수님 연구 활동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오셨는데요. 뭐 보람이라든가 특별하게 느끼셨던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네. 뭐 저는 아무래도 학교에 있으니까는 보람은 결국 이제 좋은 인력을 양성을 하는 게 가장 보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하고 나가는 이제 졸업한 학생들이 좋은 직장 가서 또 좋은 데 가서 연구하면서 또 성과도 내고 일하면서 또 인정도 받고 뭐 그게 가장 보람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뭐 저는 다행히도 이런 ITIC 같은 인력 양성 사업을 이제 두 번째 하고 있으면서 좀 많은 학생들이 이제 좀 어떤 그렇게 좀 그 사업을 통해서 좀 발전하는 걸 좀 봤다고 그럴까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또 뭐 연구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모든 교수님들 다 열심히 하시고 하니까 뭐 특별히 뭐 저만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특별히 이제 뭐 몇 개 그런 어떤 좀 뭐 기억에 남는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보람이라면 보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 보안 분야에 제가 이제 한 20년 넘게 계속 이렇게 종사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보안 분야 많이 커졌습니다. 나름. 그래서 보안에 대한 인력 양성이라든가 제가 또 그 지식경제부 프로그램 디렉터 보안 분야 하면서 어떤 영재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기획을 해가지고 BOB 프로그램 같은 걸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런 데서 그 당시 이제 보안 분야에 좀 소위 영재급 좀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안 들어왔었거든요. 보안 분야가 좀 빈약해서. 근데 이제 지금 한 20년 전하고 비교하면 보안 분야가 굉장히 커지고 또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도 많이 보안 분야를 지원하고 있고 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뭐 한 노력은 다들 알죠. 저도 거기에 조금 일조를 했다는 차원에서 조금 뭐 보람을 느낀다면 느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특별히 그러면 기억에 남는 연구나 논문 혹시 생각나시는 거 예. 있으실까요? 네. 뭐 저는 물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제 그 뭐 기술 백사에도 뽑혔지만 그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분석하는 그런 이제 하드웨어 기반의 툴을 에이팟이라고 해서 만들어 가지고 어 기술 이전도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회사들한테 도움도 주고 했던 거 그게 약간 실용적으로 좀 개발된 거라서 좀 도움을 줬던 게 기억에 남고 또 뭐 학술적으로 보면은 뭐 예전에 또 뭐 그런 이동체 보안을 위해서 뭐 카멜레온 해시를 써가지고 인증을 좀 효과적으로 하는 뭐 그런 논문을 좀 그 이제 인용도 뭐 100회 이상 됐고 그래서 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기억에 남는 연구 성과고요. 사실 뭐 하나하나 특허 논문들이 다 하나하나 이제 소중하죠. 어떻게 보면 소중한데 뭐 특별히 만약 꼽는 데면은 뭐 한 두 개 정도가 조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또 그 같은 성과들을 저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저희의 보람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교수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BOB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 예.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문위원장직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예, 특별히 예.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셨는데요. 그러시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보안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특별하게 또 이것만은 갖춰야 될 것 같다라는 필요한 역량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 예. 사실 뭐 우리가 이제 회사에 우리가 뭐 CSO, 치프 시큐리티 오피서 또는 뭐 CPO, 치프 프라이버시 오피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 임원급 보안 책임자를 이제 만약에 뭐 면접을 하거나 뽑으러 이제 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그런 얘기도 했어요. 과연 어떤 사람이 CSO, CPO가 돼야지 가장 바람직한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뭐 기업이나 그쪽에 이제 심사 저기 또 면접하러 오신 분 면접관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 보안 분야는 뭐 당연히 기술적으로 다양한 경험, 뭐 악성 코드를 분석해봤다든가 시스템을 잘한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경험은 뭐 당연히 기본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잘 알거나 그 다음에는 사실은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굉장히 통찰력이 좀 필요한 분야예요. 그래서 안목, 넓게 보는 안목, 뭐 법이라든가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잘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론적인 것만 갖고 절대 대응이 안 되거든요. 해커들은 어느 취약점을 갖고 공격을 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격자의 관점도 생각을 해야 되고 방어자의 관점 또 사실은 더 크게 보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라는 어떤 관점에서 관리적인 능력들도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훌륭한 보안 최고 책임자 만약에 우리나라의 국가 보안 최고 책임자를 뽑아야 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통찰력과 안목과 다양한 그 기술적인 백그라운드와 경험과 이런 것이 잘 결합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잘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은 단기간에 어떻게 좀 전문가가 돼가지고 빨리 성과가 나는 이런 거를 많이 원하는데요. 사실 보안 분야는 조금 그렇게 되긴 어렵고 꾸준히 한 스텝 한 스텝 밟으면서 뭐 관제도 해보고 기술 개발도 해보고 리스크 관리도 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쭉 성장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저 사람밖에 없다. 저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인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약간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접근하시면은 이 보안 분야는 또 생명이 깁니다. 다른 기술 분야랑 달리 일단 이 분야로 들어와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자리에 가면은 어, 갈 데가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회사, 모든 기관들이 보안 전문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입맛대로 골라갈 수 있습니다. 뭐 외국계 회사 가고 싶으면 외국계 회사, 뭐 대기업 가고 싶으면 대기업, 정부부처 가고 싶으면 정부부처, 서울에 있고 싶으면 서울에 있는데 뭐 그러니까 솔직히 좀 실력만 갖추면 좀 보안 분야만큼 우리 학생들이 좋은 분야가 없다라고 봐요. 그까지 그 스레스홀드를 넘을 때까지가 좀 힘들고 해야 될 게 많고 해서 그렇지 스레스홀드가 딱 넘어서 저 사람은 진짜 괜찮은 보안 전문가다라고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진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 분야다. 좀 많이들 열심히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그런 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업에서는 개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메인테넌스까지도 끝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의 지금 조언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시면 교수님 또 앞으로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끝으로 교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보안 분야 하시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게 따로 있으실까요? 네. 앞으로 네. 계획 같은 거를 좀 총괄적이지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저는 뭐 이제 사실은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경험 많이 했지만 결국 우리 분야 자체가 이제 계속 기술이 또 바뀌어가면서 새로운 또 위협들이 자꾸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또 대응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지금 이제 AI 보안연구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를 잘 좀 하면서 사실 요즘에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연구실에 이제 그 뭐 딥페이크라든가 이제 점점 우리 사회 신뢰를 이제 갉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좋은 기술도 개발하고 또 좋은 어떤 성과를 내 가지고 그런 AI 보안 연구센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좀 뭐랄까 사회에 쓸모 있는 거를 좀 일을 했다. 뭐 이런 어떤 이제 뭐 저도 별로 몇 년 많이 남진 않았거든요. 정년퇴직까지. 그래서 이제 뭐 한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좋은 성과를 한번 마지막으로 좀 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하시고 또 그렇게 계획하신 일들이 기분 좋은 또 성과로 이어지시기를 저희 일익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시면 교수님 저희가 또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였는데요. 교수님께서 혹시 마치시면서 하시고 싶으신 추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우선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부터 연구를 사실 해오고 예전에 사실 한 2, 30년 전에 진짜 지금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그때는 사실 어, 시스템도 열악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뭘 하나 실험하려면은 그런 환경이었지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실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오히려 그때 그런 어떤 열정과 이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그런 시설과 연구 환경하고 결합될 수 있다면 굉장히 이제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환경도 좋아지고 지원도 좋아졌는데 이제 뭐 워라밸도 찾고 이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좀 이제 하는데 사실 연구라는 거는 무슨 노동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이제 어떤 그런 면에서는 물론 이제 열심히도 합니다. 열심히도 하고 있는데 사회에 이제 진짜 좀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내려면은 우리가 이제 아카데믹하게 연구하는 단계에서 사실 마켓 갭이라고 하는 그걸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그냥 딱 하고 있는 거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그걸 뛰어넘는 그런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많이 기울이면은 충분히 다들 이제 좋은 직업 가지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좀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네. 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또 이렇게 오늘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은 예, 앞으로 또 교수님의 또 계속적인 좋은 연구와 함께 더불어서 보안 인재 양성에도 더욱 힘을 실어주실 숭실대학교 정수환 교수님과의 일일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